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석원 대표입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우리 문용식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주대학교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지금 서울은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데 덕분에 굉장히 좋은 날씨와 아주 따뜻한 기후를 느끼면서 아주 좋은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원장님께서, 문 교수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 소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주제는 아까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 기업으로 활용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가공하고 검증하는 전문 기업으로서의 이제 스토리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제는 좀 저희가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AI를 어떻게 좀 설계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기술에 특화되고 그쪽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감안하고 강의 자료도 만들고 좀 내용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그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기자를 하는 게 제 꿈이었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좀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좀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싶은 생각에 저널리즘 쪽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 클래스를 들었는데 거기서 좀 성적이 되게 잘 나오고 나름 코딩하는 게 좀 재밌어져가지고 또 거기 교수님께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who are you 이러면서 너 누구냐? 왜 여기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듣냐서 평소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코딩 수업 101 뭐 이런 기초 코딩 교육 한번 듣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봐서 제가 이제 이런 신문방송학 쪽으로 석박사를 하고 제가 나온 모교에 가서 이제 교수를 하는 게 제 꿈이다. 그래서 교수가 왜 되려고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좀 자기 시간 많을 것 같아서 한다 그랬더니 그런 잡이 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다.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에 갔더니 되게 퇴근들도 일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여기서 컴퓨터 사이언스 배우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다 뭐 이러셔가지고 그 권유를 제가 받아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과를 바꿨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코딩 수업 뭐 한두 개 아시듯이 뭐 이렇게 알고리즘 아날리시스나 오퍼레이션 시스템 넘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약간 어드밴스드 클래스들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문과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과 특유의 암기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다 외웠어요. 코딩 예제를 다 외워가지고 그냥 비슷한 문제가 나왔길래 그냥 막 썼어요.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그랬더니 나중에 교수님 부르셔갖고 치팅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 그냥 외운 걸 막 써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면서 저한테 티칭 어시스턴트 잡아주시더라고요.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첫 직장을 제가 코리아 버전트라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닷컴 컴퍼니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99년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닷컴만 달면 투자금이 엄청 들어오고 아주 에브리데이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서 그 회사에 잘 다니다가 회사가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걸 경험했죠.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만에 닷컴 기업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저희 회사도 속절없이 문을 닫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박사를 좀 하다가 이제 집안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로 이제 공로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년 정도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좀 일을 했고, 저는 제가 있었던 곳은 플랫폼 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윈도우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팀에 제가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이제 그 윈도우즈 팀을 오고 가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더 있는 게, MS 잘 다니다가 그 삼성전자에 다닐 때 기억을 잊어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한번 갔다가, 또, 약간 삼성전자 특유의 그 굉장히 또 강한 그 조직 문화에 좀 어려움을 좀 느끼고, 또, 이제, 요때가 제가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제 인생을 좀 어떻게 좀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게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테스톡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창업할 때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퇴사를 허락해주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내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제가 교육만 좀 하려고 했어요. 가볍게.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 청년들을 한 10년 동안 멘토링을 미국과 한국에서 해줬는데, 그 청년들을 좀 멘토링 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터치해주고,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게 해주면,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걸 저희가 좀 경험을 하고, 이제 조금, 우리나라 사회를 좀 보니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좀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경력 보유 여성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IT 직무로 좀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정말 선하고 좋은 의도로 회사를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할 줄 몰랐습니다. 3년 정도 다 망할 줄 알았고, 근데 지금은 한 170명 정도 되는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용식 원장님께서 너무 그때 현업에게서도 많이 또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회사가 또 관실이 잘 커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형상이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이 이렇게 세상에 출시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가 고용하고자 하는, 좀 세컨 찬스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세상에 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테스톡스인 건 이제 무한의 가능성을 테스트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회사인데 이름이 테스톡스여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헛갈려 합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바꾸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아마 여기에 특강에 오신 분들이 워낙 유명하시고 또 기술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셔서 다양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좀 더 나은 사회, 저희가 좀 더 나은 사회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거는 결국엔, 저희 후손들, 그리고 저희 후손의 후손들, 또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까지 저희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이런 조건들을 이어받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할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후 변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 2015년, 16년부터 유엔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SDGs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유엔에서는 17가지의 글로벌 목표를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고 할 때는 대부분 17가지 유엔이 내세운 목표 중 하나에 기여를 한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노 파벌티가 있죠. 그래서 가난이 없는 사회를 좀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제로 헝걸. 그래서 또 저희가 의식주가 되게 중요한데 세계 곳곳에 아직도 좀 굶주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는 굉장히 영양분이 고르지 못하게 그렇게 음식을 섭취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세 번째는 good health and well-being이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퀄러티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질 좋은 교육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젠더 이퀄러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젠더는 꼭 여성과 남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또 저희가 LGBT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성소수자 분들 또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나 미국에서는 IT 회사에서 굉장히 흔하게 성소수자분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떤 회사에 심지어 그 트랜스젠더를 위한 중립적인 화장실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젠더 이퀄러티가 굉장히 핫하고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죠. 특히 제가 좀 주목했던 건, 제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에 들어갔을 때 저희 개발팀이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성이 10분도 안 계셨습니다. 10분도 안 계시고 그 중에 임원은 당연히 없었고요. 책임급 이상도 두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이 이 과학기술 분야에 부족하고 여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또 굉장히 삼성전자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분위기도 딱딱하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력 구성이 다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군대 문화식이고 경직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일조를 하지 않나, 젠더 이퀄러티 때문에 요인이 되지 않나 보고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일 못하는 게 좀 말랑말랑한 솔루션, 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는 걸 잘 못하고,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클린 워터 앤 세니테이션이 있는데, 당연히 깨끗한 물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보시면은 7번 보면 약간 클린 에너지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도 있는 거죠. 그래서 economic growth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저희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창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7가지가 쭉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여기 보시면 13번에 클라이밋 액션도 있고, 14번에 라이프 필로 워터도 있고, 15번에 라이프 온 랜드도 있고, 이런 거 보면 환경, 사회, 최근에 얘기한 ESG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목표들이 다 여기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ESG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는 거고요.
요즘에 들어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ESG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최근에 특히 데이터 쪽도 많은 규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그 규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ESG랑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ESG 활동을 하지 않은 회사들은 아예 그 유럽이나 미국 기업과는 거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글로벌 회사들하고 좀 거래를 할 때 너희 회사에 ESG 액티비티를 내놓으라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이렇게 ESG 활동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내세우는 이유는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 전혀 ESG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로 최근에 좀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SDGs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도 AI for Social Good이라는 최근에 여러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좀 더 이로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무브먼트입니다. 그런 운동인데, 사실 이런 AI for Social Good은 처음부터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UN의 SDGs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는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 또 소셜 텍, 또 여기 보시는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 사람들한테 딱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거 부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서 그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리스판스블 텍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와 무브먼트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AI for Social Good이라는 것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최근 기술 발전과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새로운 개념이 이념이 아니라 테크 폴 소셜 굿 이런 전통적인 그런 그 운동과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킬까요? 사회가 기술을 변화시킬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자리를 많이 뺏길 수 있고, 굉장히 악한 인공지능이 대세화되면서 사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AI for Social Good은 기술을 존중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고,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사회가 좀 이롭게 쓸 수 있도록 또 규제도 하고 저희가 좀 나은 방향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증폭하거나
대체하면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장애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 중에 완전히 그 전신마비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만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 인공지능이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트래킹해가지고 비전 기반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얼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경 오염, 또 기후 등 지구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술들 또 활용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헬스는 굉장히 대표적인 분야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지역사회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 감염 예방 지원 등이 있고, 에스틱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또 윤리적으로 또 만들어지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이게 이제 기술이 적용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러한 뭐 소셜, 얼스, 헬스, 에틱스 이런 분야에 저희가 AI for Social Good이라는 또 개념이 좀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참고로 SKT에서 발표한 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너,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그리고 좀 더 나은 그 어떤 그 기후 변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또 헬시어, 그러니까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safer,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SKT에서 최근에 뭐 스팸콜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잘 그 사전에 방지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최근 ESG와 또 맞물려서 이런 AI for Social Good이라는 그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케이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AI for Health라고 해서 그 코비드19에 대한 진행 상황 이해 및 추적하기 위한 시각화 맵도 개발을 하고, 보시면 AI for Cultural Heritage라고 해서 그 문화유산을 좀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번역기에 소수민족의 언어를 추가하고 멸종위기 언어를 보존해서 총 인구 600명 미만의 지역적 고립된 그런 인종들의 의료 및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적인 그런 활동을 위한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계신데, 여기 이주민들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레퓨지들 같은 경우, 피난민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얼굴 패턴 인식을 통해서 특히 이제 시리아 분쟁으로 흩어진 가족을 도움을 준다든지, AI for Earth로는 멸종위기를 식별하는 그런 비전 기반 AI 서비스를 좀 개발하고, AI for Accessibility, 이제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AI로는 이런 Seeing AI라고 해서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람과 물체를 식별한 다음 시각장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체를 청각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례들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비슷한데요. 구글도 예를 들면 포레스트 프로텍션도 있고, 아프리카 교육기관 설립해가지고 이런 인력을 양성하고 소수 언어 번역자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AI for Education도 있고, 여기도 AI for Health, 또 농업 분야에도 AI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사실은 많이 그 AI for Social Good 또는 AI for Good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그 공유 가치라고 부릅니다.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CSV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들이 그냥 말 그대로 CSR 잘 아시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면 어느 비영리제 재단에 이렇게 돈을 좀 기부하거나 이런 일들에서 최근에는 자기 기업도 본인 기업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유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동시에 사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래서 세 가지가 물리면서 CSV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같은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 및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CSV 활동이 굉장히 대세가 된 적이 있고, ESG가 좀 뜨기 전에는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CSV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통적인 CSR 활동을 대체하는 분위기로 이제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고무적인 거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의 다양한 또 소셜 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셜 벤처라는 용어에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벤처 기업은 잘 아시죠? 그래서 기술 활용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을 저희가 벤처 기업이라고 한다면, 소셜 벤처 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혁신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시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돕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이런 점자 시계를 좀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질 않으시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 비전을 인식해가지고 또 휴대폰과 연결해서 점자로 문자, 시간, 날짜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게 이 회사가 왜 굳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시각에 좀 이슈가 있는 분들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인분들 있죠? 노인분들도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지만 최근에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시력이 약해진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시 그 타겟팅하고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최근에 애플하고도 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되게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또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스티비 원더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인사분들이 이 회사 제품을 쓰고 막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큐폴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랑 같이 이제 수어 영상 과제도 같이 하는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큐폴이 아바타 기반으로 수어로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SRT 같은 거, KTX 같은 타시면 가끔 수어로 이렇게 아바타로 나오는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큐폴 제품이고, 이런 수어 번역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한글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어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 언어 2개예요. 청각장애인들 위한 수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수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수어는 비전 기반 언어입니다. 왜냐 수어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어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되죠? 비전 기반으로 인식해야 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수어를 자동으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수어가 표준어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어거든요. 근데 좀 놀랍게도 수어는 전 세계적인 표준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어랑 미국 수어랑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청각장애인 분들이 긴급 상황에서 이제 수어를 하시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겠죠. 비장애인 분들은 저희 회사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15분 계시는데요. 제가 창업 초기엔 그때 이제 장애인 분들을 직접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 회사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눈이 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눈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아마 황반변성 같은 그런 좀 이렇게 급하게 오셔가지고 안과에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진료를 받으세요? 아마 제 생각에 3분에서 길면 진짜 길면 5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은 되도록 많은 환자를 보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청각장애인 분이 오시니까 이제 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최소한 타이핑이라도 쳐서 그죠? 글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거나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런 콜센터들이 있습니다. 콜센터들 저한테 전화하면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 콜을 해서 이렇게 수어로 번역해주는 분이 계신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원장님 계셨던 그 니아에서도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 드세요. 그리고 끝납니다. 네. 그래서 약을 이제 이만큼 처방을 받는데요. 약국에 가도 약사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인지 모르고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런 거를 막 같이 옆에서 이렇게 제가 노트 PC를 막 치면서 보여주고 하는데 되게 척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청각장애인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배려가 잘 안 돼 있고요. 부동산 그래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 뭐 이렇게 혼자 이제 독립해서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부동산 매매할 때 도와주러 가면은 부동산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청각장애인 분들이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조항을 다 집어넣고 막 사인하게 합니다.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그 포용적인 어떤 그런 사회는 아니고 불편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회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근에 나온 키오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 주문 회사 이제 저기 식당들에 가면 음식 주문을 다 키오스크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6세신데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요즘 식당을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주문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도움을 요청하는 무슨 콜 어시스턴트 뭐 도움 요청이나 버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버튼을 보셨나요? 키오스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 분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그런 포용적인 부분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기술들이 많이 고도화되고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큐폴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많은 청각장애인분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거는 수어 영상, 그러니까 수어 자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비전 기반으로 자동 번역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한국어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10년, 20년 걸렸거든요. 수어는 그 이상 걸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먼 상태고, 작년, 재작년 저희가 해서 한 4,000문장 정도 했습니다, 겨우. 근데 이제 그게 데이터가 어떻게 저희 모으냐면, 수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비전 기반으로 인식할 때 정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한 7대 정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수어를 할 때 입모양도 이렇게 합니다. 입모양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또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청각장애인분들의 수어가 정말 상용화되고 정말 편리하게 쓰려면 아직도 갈 길이 되게 먼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긴급한 재난 문자, 재난 상황을 알려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룰 베이스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제 수보로 같은 회사도 청각장애인분들 소통을 위한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구글 엔진을 씁니다. 후처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인공지능을 좀 적용해서 청각장애인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더 쉽게 풀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이큐폴과 서보로가 둘 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지만, 이큐폴 같은 경우 조금 더 아바타 등의 비전 기반으로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각장애인분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수의 청각장애인분들의 한글을 읽는 걸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글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긴 읽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글을. 그래서 이분들은 제1 언어가 모국어가 수어고요. 그러니까 한글은 제2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구글 기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줘도 쉽게 텍스트로 표현시켜주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야기가. 소보로 같은 건 그걸 좀 더 청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자동으로 좀 쉽게 번역을 텍스트 기반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보조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이런 태블릿을 쓰고 있는데, 이제 회의실에 두면은 이 태블릿에서 자동으로 자막으로 막 번역을 저희 회의하는 걸 해줍니다. 최근에 청각장애인분들이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게, 코로나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쓰고 말을 하면 청각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입모양으로도 많이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입모양을 볼 수 없어서 저희 회사에서 청각장애인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주로 쓰십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소보는 이런 회사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메디컬 IP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렇게 저희가 완전 여기는 사실 그 기술 기반 회사예요. 기술 기반의 의료 영상 기반의 AI 솔루션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대표님이 제가 굉장히 또 친하기도 한데, 이 회사에 가면은 정도라는 딱 그 바른 길을 간다, 이런 딱 이걸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CT를 찍고 나서 요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요 기술이 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데, 이 회사의 장점은 이 세그멘테이션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AI 의료 영상을 하는 회사들이 그 자동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폐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를 보고서 폐에 무슨 질환이 있을 것 같다, 몇 프로 확률로 이렇게 진단을 내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시각화해주는 걸 이제 그 기술을 보유하고, 그렇게 세그멘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세그멘테이션 기반으로 비주얼리제이션 된 그런
장기를 보면서 수동으로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세그멘테이션이 워낙 정교하게 나오니까 그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심장병을 앓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심장병을, 어린이 심장이 진짜 요만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심장 CT를 찍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심장에 심장에 필요한 심장 수술하기엔 작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인공 기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3D 프린팅을 계속 찍어내는데 3D 이걸 기반으로 수술에 필요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아주 작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수술에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20명의 그 소아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소아 환자들을 도와주고 또 수술 시간도 이렇게 단축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들이 소셜 벤처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시는 일은 굉장히 소셜틱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슈퍼빈이라는 회사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제주도에 가니까 이런 스타벅스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 컵을 이렇게 회수하는 그 있는데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여기에 넣으면은 그걸 인식해가지고 이게 재활용 가능한지를 인식해서 이제 캐시로 이제 돌려주는 그런 일종의 이런 자판기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프론이라는 이런 프로덕트인데 서울에는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장비가. 그래서 집어넣으면 플라스틱 페트병을 인식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거면 포인트를 딱 줍니다. 요거는 이제 카이스트의 RCV랩의 권인석 교수님이 만드신 엔진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김정빈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사업 모델을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순환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이미지 인식을 자동으로 하고 이거를 압착 및 저장을 합니다. 압착해서 요거에 서버 데이터 업로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라벨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버리시는 페트병을 재활용이 되려면 라벨이 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재활용 버리시잖아요. 쓰레기 버리실 때 그 페트병 같은 경우는 라벨을 다 제거하셔야 이게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시면 물이 있는 게 라벨이 없어야 돼요. 라벨을 띄지 않으면 이 재활용이 안 되고요. 라벨이 붙어 있는 페트병은 다 그냥 재활용이 안 되고 다 그냥 폐기됩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사용자 라벨가 뚜껑이 제거돼요. 깨끗한 페트병인지를 여기 안에서 자동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 슈퍼빈의 데이터 가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식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거를 이제 대규모로 이제 회수해 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 이렇게 박스도 가져가시고 이 페트병도 이렇게 구루마 같은 거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리어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대신해서 이런 기계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는 분쇄합니다. 공장에 가가지고 분쇄해서 이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서 팔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에 저희가 창립했고 포용적 고용 모델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약 40분 정도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25분은 이제 자폐장애인분들이고 15분은 청각장애인분들이고 기타 경력 보유여서 시니어분
청년들, 전문 인력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회사를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고용돼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신 분이 자폐장애인인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집중도가 높으시고 거의 오류가 없는 이런 데이터 가공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가공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일이고 그러면서 오류가 없어야 인공지능 성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품질을 갖춘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가공 자동화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람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저희가 이제 자폐장애인 분들이나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자폐장애인 분들이나 또는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 그 중에 이제 시각이 예민하신 분들, 정교하게 가공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디지털 포용 공모로 또 저희가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판 누리 성과 총로로 또 대통령 표창을 2년 연속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0명 정규직이 있고 한 10만 명의 크라우드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공지능 기업이지만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도 고용하면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뭐 디지털 포용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런 디지털 포용 고용 모델을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소셜 벤처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을 또 활용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소셜 구슬도 할 수 있는지를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시작 10분에 하시면 네, 지금 10분에 찍어요. 네, 지금 하면 될 것 같은데 3시 5분에? 네. 10분이면 저희가 지금 한 5분이거든요. 5분 정도요? 10분에 할까요 그러면? 편하신 네, 10분에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소셜 굿을 위해서 인공지능 데이터가 어떻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2019년에 NIA의 그 인공지능 공개 데이터셋 구축 과제를 저희가 좀 케이스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 보행 영상이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만들어진 배경은 김윤기 학생이라는 고등학생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김윤기 학생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AI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좀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 보시면 제가 기사를 링크를 해놨는데 요 김윤기 학생이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만들었죠. 이 보시면은 조금 잘 안 보이시. 이게 뭐냐면은 이 노란색 도로가 뭐죠? 점자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윤기 학생이 봤을 때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지팡이를 활용해서 점자 블록을 많이 다니시는데 이거를 안내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좋겠다라고 해서 이틀 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 찍어가지고 자기 집 부근에 대전에 사는 친구인데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착안을 하게 됐는데 뭐 텐서플로우 뭐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뭐 욜로 같은 거 이런 거 쓴 거 같은데 CNN 같은 거 그래서 뭐 이제 어려운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좀 신선하게 했죠. 그래서 주로 인도 보행을 위한 노면 데이터를 수집한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해서 주로 노면에 이런 점자 블록이 찍힐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 본인이 수집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인도에 다니시면 인도는 원래 어떤 도로죠?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인도인데 자동차가 딱 주차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 길의 특징이 뭐죠? 이 길을 보시면 점자 블록을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어떻게 되죠?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블록 가다 보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저도 사실 가끔 아주 급할 때는 인도에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과제를 하고 나서 절대 그러지 않는데 굉장히 흔하게 여러분들 인도에서 이런 장애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보시면은 이런 자전거 도로나 점자 블록 위에 이렇게 공중전화가 아직도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시면 장애인을 이게 보면 지체장애인분들을 위한 경사로거든요. 네, 이렇게 휠체어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길입니다. 거기 앞에 이제 차가 딱 주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취약한 분들을 위한 포용성이 전혀 지금 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 보행 데이터셋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첫 출발은 저희 고등학생 김윤기 학생이 시각장애인의 인도 보행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한 거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지체장애인분들도 휠체어 타고 인도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 지체장애인들이 과연 인도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느냐는 거죠. 보면은 노면 불안정성 또는 불법 적침을 높은 경사로로 인해서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만약에 인도 보행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만들면 시작은 이런 장애인 보행 문제였지만 이런 딜리버리 로봇 같이 그런 인도 보행에 주로 필요한 이런 데이터셋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죠? 킥보드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인도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사회 양극화, 취약계층 일자리 부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도 보행 분야의 기술 경쟁력도 제고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서 이 과제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설계할 때는 이렇게 인도에서 일단은 이동체와 고정체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동체는 뭐 예를 들어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휠체어, 뭐 전동기구, 동물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요. 고정체는 뭐 가로수, 펜스, 전봇대, 안내표지, 벤치, 신호등, 교통, 원불, 차량 유도 뭐 이런 고정체들이 있습니다. 노면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노면에 아스팔트, 뭐 시멘트인지 흙인지 우레탄인지 과속방지턱, 보도블록, 점자블록, 뭐 횡단보도 뭐 이런 거죠. 장애요소, 포트홀, 맨홀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요소도 같이 고려해서 39의 7개 객체에 대한 멀티플한 굉장히 어노테이션 작업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처음에 이제 이 과제가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됐는데 셀렉트스타라는 카이스트 출신의 또 대학생들이 만든 저희와 유사한 회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법인을 만들기도 전이었는데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고 빠르게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도로를 걸으면서 사진을 찍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포인트를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여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도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또 뭐 대전과 또 서울 중심의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보시면 이분은 실제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분이신데요. 이제 다이빙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보시면 노트북 있죠? 그죠? 여기에 카메라가 전동휠체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스테레오 카메라인데요. 스테레오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할 수 있던 장비를 저희가 만들어서 전동 휠체어에 부착을 시키고 이분이 주로 인도를 같이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수집하시면서 경제적인 보상을 좀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데이터 수집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전동 휠체어가 이렇게 다니면 보통 얼마나 다니실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밖에 못 다닙니다. 그 이상을 다니시도 피곤하고 굉장히 위험하세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척수장애인협회랑 같이 컨설을 했는데 척수장애인분들이 한 30분 정도 같이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제들이 또 계속 연속 사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직업으로 가져가셔도 좋았을 텐데 이 과제가 좀 단년 과제를 끝내면서 이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시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특수 장비를 휠체어에 붙여서 이렇게 좀 촬영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스테레오 카메라를 왜 촬영해야 되는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영어로 잘 보이지 않는데 다양한 뭐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전문의서 구성되는 전문 팀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저희가 굉장히 품질 높게 했고요. 보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 굉장히 쉬운 형태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 저희가 해야 되는 객체의 눕기를 따는, 경계를 이렇게 따는 작업도 저희가 다 했습니다. 또 세멘트 세그멘테이션이라 해서 노면 같은 경우는 다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저희가 다 진행을 했고, 요게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찍은 겁니다. 스테레오 카메라 찍으면 RGB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색상의 차이로 거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그러니까 장애물 간의 거리를 인식해 줍니다. 자동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스테레오캅에서 뎁스 프레딕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인공지능이 저 앞에 예를 들면 뭐 쓰레기통이 있어. 근데 그 쓰레기통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 쓰레기통이 50m 앞에 있어, 10m 앞에 있어, 이런 거리까지 이제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굉장히 또 잘 모으고 데이터 가공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켜서 아까 김윤기 학생, 그 고등학교 학생이 이 점자 블록을 인식하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걸 업그레이드 버전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보시면 완전 다르죠. 점자 블록이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이터셋을 고도화만 시켜도 똑같은 모델로 이렇게 굉장히 완전 다른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자 블록, 이 노란색이 굉장히, 나머지는 요 일반 도로는 이렇게, 일반 이제 인도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차도는 빨간색 표시가 되고 있는데, 주로 점자 블록을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점자 블록의 인식률은 거의 뭐 한 97, 8%에 가깝게 지금 인식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신 분들이 찍은 영상인데, 보시면 이렇게 무슨 미터가 나오잖아요. 주차 봉도. 이 미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뎁스 프리딕션을 통해서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도로도 있습니다. 보시면 인도에 차도 있고, 뭐 쓰레기통도 있고, 뭐 가로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좁은 도로를 사실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분들 또는 이제 시각 장애인분들이 다니실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죠. 제가 사실 강남역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강남역은 완전 헬입니다. 강남역은 장애인분이 다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셋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활용 사례를 만들었다는 거 좀 보여드렸고, 이 데이터셋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에서 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퀵보드를 주행 퀵보드를 만들겠다는 회사가 나오셔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데이터셋이 다 AI 허브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다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오토바이 라이더의 안전을 또 이렇게 좀 안전한지 알려주는 그 알림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되는 적도 있고, 좀 약간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LG전자에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만드시겠다는 그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을 이미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셨는데, 추가적인 또 데이터셋을 저희도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또 가공 작업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축한 지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많은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요거를 저희가 되게 잘 구축해서 저희 회사도 굉장히 많은 좋은 평판을 얻었고, 또 작년에 저희가 해외에 이 데이터셋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버 자회사 그 자회사가 있는데, 서브로보틱스라는 그 회사가 이 배송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좀 색깔 모델을 사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한 적이 있고, 혼다 리서치도 이 데이터셋을 좀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아마 공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수출한 첫사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저희가 많은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있었던 건, 저희가 장애인분들이나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데이터셋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그 장애인분들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까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일이고요.
또 좀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AI for Social Good 또는 AI for Better Society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지속적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AI for Social Good에 일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AI와의 데이터셋의 독점적 성격이 있어요. 사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셋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은 글로벌 플랫폼 회사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고, 이런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독점적 성격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돈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중심의 센트럴라이즈된 컴퓨팅 파워가 인공지능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사실은 AI for Social Good, AI for Better Society 얘기했지만, 사실 에너지를 진짜 많이 소비하신 분야가 또 AI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는 점점 많아지고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컴퓨팅 파워를 좀 덜 쓰면서 인공지능을 좀 발전시킬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지속 가능성 부재는 최근에 처한 또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과연 이런 글로벌 회사들 또는 정부에서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이런 AI for Social Good 같은 그런 활동을 지속할 할 수 있냐는 거죠. 네, 대부분 많은 경비 절감에 또 치중을 하게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런 AI for Social Good이라는 활동은 아마도 지속 가능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희가 좀 집합적 임팩트,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좀 이런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민주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클라우드 센트릭한 AI라면 지금은 좀 여러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컴퓨팅 파워가 분산되고, 그 분산화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또 AI 민주화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디센트럴라이즈를 통해서 그 컴퓨팅 파워를 덜 쓰게 되니까 환경 문제를 좀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AI 반도체를 밀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서버 기반의 AI가 좀 환경 친화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을 좀 약간 이렇게 분산화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스케일업도 좀 가능할 것이고, 분산화를 통해서 또 이런 개인 하나 개인 정보 보호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또 현장과 사용자 중심으로 계속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또 정부 또는 또 기업 이렇게 한 이해관계자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정부, 기업, 저희 같은 소셜벤처 또는 사회 문제를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런 NGO들이 다 모여서 집합적 임팩트를 좀 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속가능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현장 전문가분들이고, 이분들은 또 NGO, 비영리 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분들은 기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벤처들, 저희 같은 작은 소셜벤처들이 이 부분을 좀 브릿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취업 소외계층 고용도 창출하면서 지속혁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소셜벤처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 현장 전문가랑 AI 기술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이 생태계가 좀 제대로 만들어지고 지속가능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적 임팩트라는 게 이제 뭔지 좀 말씀드리면, 예전 개별적 임팩트는 각 기관과 정부 등의 목표와 방향성이 각각 달라서 함께할 수 없는 체계라면, 집합적 임팩트는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목적을 같이 해서 분야가 협력 간의 이제 어떤 협력이 가능한 체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어떠한 기관도 어떤 이해관계자도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후 문제, 장애인의 접근성을 해결하는 문제. 이게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 같은 돈이 많은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함께 목적을 같이 하고 분야 간에, 이 분야라는 건 자기들 간의 전문 분야죠. 전문 분야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서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사회 문제를 식별하고 제기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회 문제를 식별하면서 이런 걸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이제 초기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펀딩은 작은 저희 같은 기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특히 정부에서 이런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마중물 역할을 좀 저희가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또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셜 벤처가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AI 데이터도 구축하고 AI 활용 서비스도 계속 만들면서 이 솔루션을 실제 SKT 키딩의 어떤 수요 기업한테 팔고, 이 SKT 같은 대기업은 이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선순환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산업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길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고용 확장 같은 경우는 이 청각장애인 NGO에서 예를 들면 청운복지관이라는 그런 청각장애인을 가장 큰 복지관이 있는데, 청각장애인 고용 문제 또는 이런 청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를 레이즈를 하면, 정부에서는 이런 초기 이런 세팅을 위한 펀딩을 좀 해주고, 이런 소셜벤처의 코엑터스, 고요한 택시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고요한 택시는 청각장애인들이 자동차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요한 택시 같은 곳이 이제 만들어지고, 팀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 고요한 택시가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자들은 MZ세대 여러분들이 좀 가치지향 소비를 좀 한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 분들이 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고요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가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카카오티 같은 걸 타시면 거의 말을 안 하잖아요, 택시기사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기사를 하셔도 별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소통을 거의 다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가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기술을 다 갖추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면 또 청각장애인 NGO 분에서 또 더 다양한 또 그 이상의 고도화된 또 기술을 또 적용을 하면 이런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제기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보고 있고, 그런 사례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청각장애인의 청각장애에 의한, 청각장애를 위한 AI 번역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그 사례를 좀 동영상을 좀 동영상이 안 나오나요? 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네. 잠깐만요.
유튜브에 연결이 됐는데 이게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수어를 하시는 분이 실제 저희 회사의 청각장애이신 이준희님이라는 분입니다. 수어를 하면 태블릿에 바라보 수어를 하면 이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저희가 인공지능 인지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수어 영상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지금 촬영하는 지금 영상입니다. 그 수어 영상 데이터셋은 키포인트로 이렇게 데이터 가공을 해야 돼서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 가공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분이 택시를 부르고 이제 고요한 택시 청각장애 실제 기사분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게 택시 안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태블릿을 향해서 이제 청각장애분들이 수어를 하면 이제 여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도 택시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데이터셋과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같은 경우에 청각장애 NGO 정보, 저희 같은 테스트웍스, 소셜벤처들, 기업, 사용자 이런 어떤 각 이해관계자가 집합적 협업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셋을 활용한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만든 소셜벤처들이 또 성장하고 그래서 이런 대기업과 이런 서비스가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좀 많이 커지면서 이런 소셜 벤처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업적인 생태계에도 의미도 있고 동시에 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저희가 좀 더 인공지능 활용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좀 이런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저 질문을 받고 또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라고 하는 학생들이 잘 안 하죠. 우리 학생들 필수이거든요. 그래서 저 학생들 질문 준비할 동안 제가 한두 개 할게요. 네네네. 이 지금 청각 장애인용 그러니까 수어 번역 서비스 네. 이게 고유한 택시에 활용이 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시범 서비스는 했는데 네. 일부 룰 베이스로만 지금 인식이 돼서 아직은 본격적인 서비스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고유한 택시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좀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수어를 좀 통역할 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고유한 택시는 가동 중에 있잖아요. 네,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저 청각장애인 몇 분이나 이렇게 활동하세요? 청각장애인분들 지금 한 70명 정도 제가 꽤 많이 예, 예, 예. 지금 고연 택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 고연 택시 서비스 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최근에 택시 기사를 많이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청각장애분들도 이 택시 기사 직업에 되게 만족하시고, 또 이제 고연 택시 쪽에서도 기사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오히려 좀 이게 경쟁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쓰고 있는 블랙캡을 좀 가져와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택시도 다른 택시와 다르게 좀 더 좀 고급스러운 좀 택시를 좀 도입하려고 지금 투자도 받으시고 좀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는 네네. 교수님.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에 네. 제주도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각 도마다 네. 하고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아, 네. 일이 네. 있어서 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미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훨씬 더 사회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사회적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AI나 기술을 잘 접목을 해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문 내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으면 네. 훨씬 그분들이 성장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전 고민이 이제 그런 조금 큰 의미의 플랫폼, 네. 큰 기업들 중에 네.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은 좀 더 쉽게 문의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SK나 기업이나 이런 데 확장할 수 있는 여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저도 고민을 많이 굉장히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처음에 제가 창업할 때는 소셜벤처라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증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계에서는 저희가 슈퍼스타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장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고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실 고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웍스라는 아까 10만 명 이상 있는 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인데 거기에 저희가 공익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모으고 있는 게 벤치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벤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벤치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이게 주로 시니어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벤치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특히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강남구 서초구든 잘 사는 지역에 벤치가 더 없어요. 네, 특이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모으는 데이터도 좀 만들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굉장히 진짜 드물고요. 사실은 그거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인 제가 기술 전문가였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도 많이 만나뵙지만 진정성은 굉장히 있으신데 기술적인 전문성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떨어지신다기보다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어줄 수 있는 그게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 여기 보면 슬라이드에도 브릿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이 현장 전문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들 일종의 현장 전문가거든요.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걸 식별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것들이 더 접목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지거나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원장님 현업에 계실 때도 제안했던 거는 뭐 예를 디지털 포용 기술 바우처 같은 거 좀 만들면 어떠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기업이나 또 다른 이제 디지털 포용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현장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현장 전문가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디딤돌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 좀 사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 기술 활용에서도 커져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기업들과의 이런 브릿지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대기업이 그런 사회적 기업들의 구매자가 되면서 이 사회적 기업들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할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결국 이 사회적 기업들이 커지려면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좀 부족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게 된 얘기 중에 하나가 제주의 착한 여행이라든지 요즘 여행 트렌드들이 좀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네. 식당,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여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당 안내라든가 네, 네. 이런 걸 하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을 거고 네. 이런 모으는 작업을 우리 전문가분들이 좀 도와주면 뭔가 좀 뜰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IT 쪽의 전문가분들이 같이 좀 계시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해주시는 그런 그 참고의 역할, 네. 도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을 좀 가능하다면 사실은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오히려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가 좀 다른 지자체에 좀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주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이동하기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진짜 만나 뵙고 그런 안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실제 만나 뵈면 생각보다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한 데이터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빈 구석을 또 잘 저희가 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또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서비스만 잘 만들면 그 사례를 기반으로 아마 제주도의 다른 지자체도 퍼져나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거를 사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저희도 말씀하신 거 많이 공감을 해서 어떤 그 무이라는 그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님이 따님이 실제 휠체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휠체어를 다닐 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하철 역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특히 실내 정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자원봉사자나 또는 이제 공공근로처럼 저희가 좀 시니어분들한테 좀 일정 부분 좀 비용을 좀 저희가 드리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모을 예정이고요. 저희 생각에 데이터만 좀 제대로 모아지면 정말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복스에 직원이 170명이나 있다는데 우리 제주대 학생들이 테스트복스에 네.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면 뭘 준비하고 저희 직무가 진짜 다양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는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뭐 프로그램 매니저로 좀 성장하고 싶다고 하시면 전공이 꼭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어도 충분히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하셔서 PM으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저희 회사에서도 인공지능 그 엔지니어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 데이터 가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데이터 가공 분야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뭐 취약계층 분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백단에서는 많은 가공 자동화 기술 그리고 관리하는 기술 또 이제 작업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 엔지니어도 계시고 또 웹 개발 같은 걸 잘 하시면 저도 플랫폼 개발자도 뽑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그 인공지능 모델이나 데이터를 검증하는 사업 분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출이 한 지금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쪽 분야에서 좀 꼼꼼하게 실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뭐에 관심 있으시면 이런 저희가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 전문가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직무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냥 그 성장하고 싶은 일단 의지가 있으시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가 굉장히 배우기는 좋은 회사입니다. 네. 학생 중에서 비수는 잘 네, 질문 마지막 있으면 듣고 네. 마치죠. 네. 네. 지금 사업으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여기 특강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 사장님들 얘기 듣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업체를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각장애인 지금은 청각장애인과 그런 쪽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뭐 지금 뭐 소형상 데이터셋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저희도 데이터를 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 고객들이 성공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쭤보시면 투자자들한테 제가 단순하게 저희는 리바이스 청바지 파는 회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리바이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배경을 좀 아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사실 리바이스는 금강을 팔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 편리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청바지를 만들어서 성공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인공지능이라는 금광을 저희 고객들이 잘 팔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와 인력을 또 제공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의 목적이나 목표는 저희 고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올수록 저희도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슈퍼빈이나 메디컬 IP 같은 회사도 저희 고객이기도 하고 그런 회사가 굉장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ESG를 표방하는 회사들 저희 고객들이 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 소셜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또 이제 저희 사업 모델과 맞물려서 저희 사회적 미션을 계속 확장할 예정이고 참고로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지사를 만들었어요. 베트남 지사를 만들면서 거기서도 이제 데이터 가공을
하는 분들은 다 100% 장애인분으로 저희가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코이카로부터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 장애인 베트남 현지 장애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좀 예산이 좀 있어서 11군데 장애인을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저희의 그런 포용적 고용 모델을 좀 글로벌하게 좀 갈 수 있게 저희가 좀 계속 할 예정이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포용적 고용 측면에서는 이 자폐장애인을 IT 분야에서 고용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 기업들이 모여서 뉴로벅스라는 그 글로벌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저 코파운더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사회의 보드 멤버 중에 하나인데,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 그런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으로 자폐장애를 고용한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그 지역의 그 유럽, 독일이나 미국 현지에서 이런 인공지능 또 그런 분야로 자폐장애인의 고용을 또 창출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좀 저희 도구와 솔루션, 인프라, 노하우 이런 거 전수하고 또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